러시아의 드론 공격 이후 쑥대밭이 된 항구 사건은 국제 안보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며 여러 국가들의 군사 전략을 재검토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동유럽 국가들이 한국의 방위산업 제품에 주목하게 되었으며 한국 무기가 동유럽 표준 무기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는 소식입니다. 폴란드를 시작으로 동유럽 전역에서 한국 방산 제품에 대한 계약 러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도는 한국 방위산업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동유럽 국가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몇 가지 중요한 배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첫째, 한국의 방위산업 제품은 높은 기술력과 우수한 성능으로 국제적인 인정을 받고 있으며 이는 동유럽 국가들이 안보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둘째, 한국 무기의 가성비는 다른 국가의 무기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매우 경쟁력이 있으며 이는 예산에 민감한 동유럽 국가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셋째, 국제 안보 환경의 변화와 불안정성이 증가함에 따라 신속하게 방위 능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동유럽 국가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의 성장세는 동유럽 국가들과의 계약을 통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폴란드를 비롯하여 루마니아, 헝가리, 체코 등 여러 국가들이 한국과의 군사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방위산업에 무섭게 돈이 쏟아지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한국의 방위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 큰 역할을 하며 국제 안보에 기여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동유럽 국가들과의 협력 확대는 한국 방위산업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며 한국이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에서 중요한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동시에 이러한 협력은 동유럽 국가들의 안보 강화와 지역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러시아가 무슨 짓을 저질렀길래 이렇게 된 것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흔적도 남지 않은 창고의 흔적을 보며 사람들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주저앉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생계의 수단이나 다름없는 공간이 불타 없어졌기 때문이죠. 루마니아와 국경을 맞댄 우크라이나의 항구 마을 레니는 아닌 밤중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러시아가 드론 부대를 몰고 가 레니에 위치한 곡물 창고를 파괴한 것인데요. 장작 4시간 동안의 폭격으로 1명이 중상을 입고 7명이 다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무엇보다도 일어난 위치가 큰 이슈였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곡물을 유통하는 중요한 항구인 레니를 공격했다는 것은 곡물 협정을 파기한 러시아가 신형을 빌미로 우크라이나와 그 동맹국을 압박하겠다는 뜻을 보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의 중요한 수입원이자 전 세계 각국의 식량인 밀이 수출되는 길이 막혔고 이는 즉각적인 영향을 발생시켰습니다. 전체적인 식량 공급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식량 가격이 급상승했고 이를 감당하기에는 서방 세계 사람들도 버거웠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 전쟁의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다른 국가들 역시 우크라이나의 식량 생산 및 수출량을 보장하는 일이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흑해 곡물 협정이 탄생하게 되었죠. 러시아가 흑해를 지나다니는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선박만큼은 공격하지 않기로 합의를 본 것인데요. 이 협정이 생긴 뒤 곡물 가격은 어느 정도 안정되었고 러시아도 일단은 협정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는 이 곡물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겠다고 돌연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는 7월 초 막 복구를 끝마친 크림대교가 재개통되자마자 다시 공격을 받아 막혀버린 사건 후 불과 몇 시간 만에 나온 것이었죠. 우크라이나의 공격에 대한 보복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흑해를 지나는 우크라이나 상선에 대한 무제한적인 공격을 선언함과 더불어 이에 그치지 않고 핵심적인 곡물 유통항 레니에 대한 공습까지 가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는 물론이고 전 세계를 향해 경고를 보낸 것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러시아는 뜻밖의 국가를 자극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루마니아죠. 레니항이 위치한 지역은 루마니아 영토와 불과 1km도 떨어지지 않은 매우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자칫 잘못했으면 루마니아의 선박과 시민들이 러시아 공격으로 인해 다쳤을지도 몰랐던 상황.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은 즉각 성명을 통해 러시아를 비난했죠. 이런 공격이 확대되면 흑해 안보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말하며 러시아의 공격에 대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형성한 전선만이 아니라 그 밖의 지역까지 공격을 하면서 루마니아 역시 완전히 방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미 러시아 해군이 자국 영토 주변을 침범하는 것을 본 적도 있는 루마니아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돌발 행동을 막기 위해 무슨 방법이든 썼어야 했죠. 그리고 고심 끝에 루마니아가 선택한 수단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폴란드가 최근 한국산 무기를 사들이며 국방력을 크게 끌어올린 것을 보고 루마니아도 비슷한 길을 따라 한국산 무기를 구입하기로 결정한 것이었는데요. 군사 전문지 디펜스 루마니아는 최근 루마니아가 K 전차 구입을 바라고 있다는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에밀 에이브람스 전차를 54대 구매하는 사업을 벌인 바 있었던 루마니아는 본래 에이브람스의 추가 구입을 미국에 타진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 사업을 돌연 중지한 루마니아는 갑자기 한국 K 전차에 큰 관심을 보이더니 결국엔 K 전차를 무려 300대 구입하려는 의사를 현대로템에 보내면서 본격적인 한국 무기 쇼핑에 나섰습니다. 루마니아는 전차 대대를 한 개만 편성할 계획이었지만 주변 정세가 변하자 이를 수정해 5개 이상의 대대가 전차를 운용하도록 편성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전차의 도입 수량을 대대적으로 늘렸죠. K9 자주포 도입도 루마니아는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포병 연대에 K9 자주포를 통합하는 것을 고려 중인 루마니아는 러시아 국경 지대에 우선적으로 K 전차 배치해서 즉각적인 전력 강화를 꾀하고 이희성 현대로템 해외 사업 담당 자문은 루마니아 군사 전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런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루마니아가 그만큼 러시아와의 갈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희성 자문은 K 전차 제공에 대해 강한 의지를 드러내며 폴란드의 사례처럼 루마니아도 똑같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하면서 루마니아가 주문만 하면 K 전차를 빠르게 받아볼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실제로 한국 방산 시장의 충격적인 생산력에 많은 국가들이 경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 국가들은 자신들은 한 번도 해낸 적이 없는 말도 안 되는 속도로 한국이 무기를 생산하는 것을 두고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며 고개를 젓곤했었는데요. 반면 한국에서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주물량을 소화하고 심지어는 납기일보다도 더 빠르게 전차를 배송하는 모습까지 보이며 K방산의 위험을 전 세계에 드러냈습니다. 그동안 독일이나 미국에서 전차를 수입받기 위해 줄을 서서 비위까지 맞춰야 했던 동유럽 국가 입장에서는 이렇게 황당할 정도로 빠른 시일 내에 무기가 배달되는 모습을 보고는 이제까지 기다린 게 아깝다고 반응할 정도였죠. 그 결과 현재 동유럽 시장에서 한국 무기의 인기는 가파르게 상승해 폴란드들 필두로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이제는 루마니아에 이르기까지 너나 할 것 없이 한국 무기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K 전차를 루마니아가 도입하려 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과거 루마니아군 관계자들이 현대로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찾았던 일도 조명되었는데요. 이때 당시 루마니아 관계자들이 레드백에도 관심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전차를 비롯해 육군의 주요 무기 체계 대부분이 노후화되어 있어 새로운 무기를 수입해야 하는 루마니아 입장에서는 한국의 레드백 역시 탐나는 무기 중의 하나였습니다. 루마니아군 관계자들은 레드백의 스펙은 물론이고 구체적인 수량과 가격에 대해서도 물어보며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IFV 사업 수주를 위해 루마니아 현지에서 극비 테스트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루마니아가 K9, K에 이어 레드백까지 수입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조심스레 나왔습니다. 루마니아는 현재 차세대 IFV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공언한 상황. 2031년까지 25억 유로 상당의 IFV 264대를 도입하고 뒤이어서 52대를 추가로 더 도입할 것을 각 방위사업체에 알린 바 있죠. 당시 테스트 소식이 알려졌을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의 IFV 수출은 50%의 가능성을 점쳤습니다. 비교적으로 급하지 않은 사업이었을 뿐더러 독일이나 미국 등 다른 경쟁자에 비해 레드백은 검증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레드백이 호주 수주전에서 독일을 상대로 승리하고 루마니아가 K에까지 관심을 보이면서 레드백 도입 가능성은 훨씬 높아졌습니다. 뿌리가 같은 무기 체계를 운용하면 비용이나 운용 측면에서 더 싸다는 것은 상식이죠. 루마니아가 레드백 도입까지 탐내는 것을 보고 많은 이들은 폴란드의 방산 빅딜을 겹쳐보았습니다. 실제로 루마니아 정부는 폴란드의 전례를 따라서 군을 현대화할 생각이라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루마니아는 이런 결정을 어떻게 내리게 된 것일까요? 아무리 한국 무기가 좋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파격적인 속도로 한국 무기를 도입하는 것은 한 국가 입장에서 쉬운 일이 아닌데요.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사실 루마니아가 가진 복잡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루마니아는 폴란드에 버금갈 정도로 지상군 규모가 큽니다. 400여 대의 전차와 1500여 대의 장갑차, 800여 문의 야포를 보유하고 있어
양적으로 굉장한 수준의 전력을 운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질적으로는 형편없다는 평가를 받았죠. 9세대 전차가 전력의 상당수일 뿐더러 상당수의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공유하기까지 하면서 생각보다 빠르게 전력 공백이 나타났습니다. 이젠 양적으로도 부족한 것이 티가 날 정도였는데요. 그런 루마니아가 믿는 구석은 원래는 독일이었습니다. 구소련제 기갑 장비를 우크라이나로 넘기는 대신 독일산 장비를 대신 주겠다고 독일 정부가 약속을 했기에 이들 믿고 무기들 우크라이나에게 넘긴 것이죠. 레오파르트 2 중고 전차를 수입해 그동안 루마니아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고 전체 무기의 현대화를 이번 기회를 통해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 루마니아였습니다. 하지만 루마니아의 바람과는 달리 독일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처음부터 계획이 어그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가 공격을 퍼부으며 루마니아 국경까지 침범하려는 모습이 관측되자 루마니아는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폴란드가 무기 상당수를 한국 무기로 바꾸고 그게 예상보다 더 빠르게 폴란드의 주력 무기로 채택되면서 순식간에 폴란드의 전력이 강화되는 것을 본 루마니아는 급하게 한국 무기의 진면모를 깨닫고 이에 의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폴란드의 조언도 한몫했습니다. 폴란드 역시 독일에게 한 번 배신을 당한 국가이기에 루마니아에게 적극적으로 한국 무기 사용을 권한 것이죠. 루마니아 역시 국경 근처에 있는 폴란드와 무기 체계들 비슷하게 바꾸는 것 역시 이 점이었습니다. 폴란드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상호 호환이 가능한 무기를 루마니아가 사용하면 루마니아 입장에서 손해볼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러시아의 폭격 한방 덕분에 한국 무기는 폴란드를 넘어 루마니아까지 퍼지게 되었는데요. 동유럽의 표준 무기로 한국 무기가 사용되는 상황, 뜻밖에도 러시아 덕분에 K방사는 해가 지지 않는 호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국가들이 한국 무기를 구매할 전망이라 한국 무기의 입지는 지금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너무나도 빠르게 인기를 끌고 있는 대한민국 방산, 이 흐름이 끊기지 않기를 기원하며 지금도 현장에서 무기를 생산하는 이들의 노고에 박수들 보냅니다. 최근 유럽을 겨냥한 한국 무기들이 호재를 터뜨리면서 한국 무기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라는 동아줄을 놓칠 수 없는 인니는 끝까지 함께하려고 더욱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인니 언론들은 복좌기까지 성공한 KF-21의 비행 성공을 대서특필하면서 인니 현재의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시제 4호기의 시험 비행 소식은 인도네시아 네티즌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복좌형으로 설계된 4호기 또한 무난하게 비행에 성공했다는 소식은 인니의 현지 언론과 인니 밀리터리 유튜버들을 통해 빠르게 확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현지 반응은 대단히 뜨거웠습니다. 대부분의 인도네시아 사람들 반응은 자신들의 국기가 KF-21에 각인된 것에 상당히 감동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 한 인니 네티즌은 다른 국가가 우리의 능력을 인정했다는 증거이며 알라신께 감사하고 인도네시아의 국민으로서 매우 자랑스럽다고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는지 모두들 개발에 애쓴 양국 개발진들의 헌신에 감사의 인사만 전할 뿐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듯 이야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인니의 각종 군사 매체들 또한 KF-21의 비행시험과 관련해 KF-21 전투기의 성공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군사력을 향상시킬 것이며 KF-21은 비행시험을 통해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어 앞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었다는 등의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현재 언론들 반응도 대부분 비슷했으며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협력 사업인 KF-X가 함께 성공하길 간절히 원하고 더 나아가 다른 국가 사업에도 공동으로 진행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언론사들은 KF-21의 강점과 앞으로 5세대 이상 전투기로 진화 개발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에 인도네시아 국민들에게 열심히 자국의 업적이라는 것을 전달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유명한 밀리터리 유튜버는 현재 KF-X 사업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20%의 지분으로 참여한 차세대 전투기 KF-21이 상당한 성능과 잠재력을 갖춘 것으로 분석되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서로의 사정을 이해하고 사업 진행에 인니도 적극 참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현지 반응에 KF-X 사업 초기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 재임 중이던 유스기 안토로도 한마디를 남겼는데요. KF-21은 앞으로 F-21랩터와 대등한 능력을 지니게 될 것이며 인도네시아는 50대의 KF-21을 구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이 있는데요. 현재 분담금 납부도 미루면서
KF-21 50대는 무슨 돈으로 구매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그의 발언은 우리의 속을 갑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KF-21의 시험 비행 소식을 전할 때마다 몇몇 시청자들께서는 KF-21 비행 영상에서 선명하게 보이는 인도네시아 국기를 보고 매우 불만스러운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양국의 국민들이 같은 영상을 보고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는 와중에 인니 공군 조종사들이 한국에 파견된 소식이 속보로 전해졌습니다. 일전에 인니가 공군 조종사를 파견한다는 소식이 나돌기도 했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가 KF-21 비행 시험과 관련해 인니 공군 조종사 2명을 한국에 파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현재 한국에 체류 중이며 이들이 직접 시험 비행에 참여할지는 아직 정해진 게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들은 현재 비행 시뮬레이터를 통해 KF-21의 비행 연습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관계자는 이번에 한국에 파견 와 있는 인도네시아 조종사들이 KF-21에 탑승할지 아직 미정인 상황이며 며칠 전 KF-21 시제 4호기 최초 비행을 시행했을 때는 비행 통제실에서 비행 모습을 참관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여기에 대해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지만 인니 조종사들이 결국 한국에 입국한 것은 시험 비행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제 5호기 때문으로 추측되고 있는데요. 시제 5호기는 인니 측이 분담금 납부를 완료할 시 인니에게 인도될 KF-21 전투기입니다. 자국에게 인도될 전투기인 만큼 한국 현지에서부터 훈련을 통해 적응해 놓고 가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요. 이는 연치금 쌓이고 있는데 시제기는 계획대로 받겠다는 소리로밖에 틀리지 않는 행보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KF-21은 KAI가 주관하고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공동 개발하는 4.5세대급 첨단 전투기이며 총 사업비 8조 1천억 원 중 20%를 납부하고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인도네시아는 시제기 1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제공받고 48기를 현지 생산할 계획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체계 개발 프로젝트를 성공리에 끝낼 수 있다면 이후 2026년부터 2028년까지 공대공 교전 능력과 기본적인 비행 성능을 갖춘 KF-21 블록 1 40대 1차 양산을 시작하게 됩니다. 조금 더 설명해 드리자면 1차 양산이 진행되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7천억의 비용을 들여 공대지 무장을 포함한 추가 무장 테스트가 실시될 예정이며 추가 무장 테스트도 무사히 종료되면 2032년까지 공대공 교전 능력은 물론이고 공대지, 공대함 교전 능력까지 갖춘 80대의 KF-21 블록2가 2차 양산될 예정입니다. 이 같은 계획을 목표로 대한민국 정부와 공군이 그리고 있는 개발 청사진은 KF-21을 F-16급 4.5세대 세미 스텔스 전투기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KF-21의 궁극적인 개발 목표는 4세대 전투기의 대표 주자로 손꼽히는 미국의 F-16보다 월등한 수준의 교전 능력과 비행 성능을 구현하는 동시에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의 대표 주자라고 볼 수 있는 미국 F-35에 버금가는 스텔스 성능을 시연하는데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장기 프로젝트는 사실 공동개발국의 신뢰도가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 안타까움만 사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인니는 1조 원 이상을 지급했어야 하지만 사업 시행 이후 지금까지 2272억 원만 납부한 뒤 8천억 원가량을 연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는 시선도 있는데요. 이들은 인도네시아가 불신을 안길 만한 원인을 제공하기는 했지만 비즈니스에서는 종종 목표 달성을 위해 불신을 숨기고 신뢰를 고조시켜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하며 인니와의 협상 중 수출 조건 계약에서 수출 대상 국가가 자국 공군이 아닌 다른 나라의 공군인 경우 해당 기체에 대한 타이틀은 수출 시장에서 매우 가치 있는 자산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수출 기회를 더 많이 창출하며 수출 기체의 가격에 상당한 프리미엄을 더해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해석도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인니의 태도가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무도 모르기에 확신할 수만은 없는 이야기 같습니다. 언제나 미래는 가장 절박한 이들이 만들어냅니다. 과거나 현재나 우리는 언제나 그랬듯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주변국의 위협 속에서 미래 국방의 대안을 찾아왔습니다. 허나 이를 이용만 하려는 태도는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많은 나라가 유무인 복합 전투를 준비하면서 인간 병력에 AI 기반의 자율 무기 체계를 결합해 인명의 희생을 최소화하는 싸움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KF-21을 기반으로 무인 전투기 가오리의 개발을 진행 중에 있기에 이를 계기로 방산 선진국으로 도약하게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전 세계의 온갖 만행을 저지르던 중국은
최근 인구수 1위라는 타이틀을 인도에게 넘겨뒀습니다. 통계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1, 2년 안에 확실히 인도는 중국을 넘습니다. 인도의 신생아 출산율은 여성 1명당 2명을 유지하고 있지만 중국은 지속적으로 하락 중이기 때문이죠. 유엔은 지난 2019년 보고서에서 인도가 중국을 넘어서는 시점을 2027년으로 봤지만 4년 앞당긴 올해부터 인도는 중국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1위 인구수라는 타이틀은 분명 인도가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키우는 명분으로 작용하게 될 텐데 최근 인도는 더 무서운 무기를 갖게 됐습니다. 광물 덕분인데요. 지난 2월 10일 인도 정부는 인도 지질조사연구소가 인도 북부에서 길 590만 톤의 리튬이 매장된 것을 확인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인도 북부 레아시 지역에서 발견된 리튬 매장량은 약 590만 톤으로 인도에서 21세기 황금이라 불리는 리튬 매장이 확인된 것은 사상 처음인데요. 현재 전 세계는 리튬 확보를 위해 목숨 건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만약 이 리튬이 개발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순간 인도는 정말 무서운 국가로 변모합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공식 확인된 리튬 매장량은 총 8천만 톤인데 이 중 사용 가능한 양은 고작 14인 2천만 톤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인도에 매장된 리튬이 이용 가능하다면 인도는 순식간에 세계 2위이자 전 세계 매장량의 14를 차지하는 국가가 되죠. 그런데 이제 한국도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키우는 명분이 생기게 될까요? 21세기 황금이라 불리는 리튬이 한국에서 발견됐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현재 대개로 유명한 경북 울진에서 리튬 개발을 위한 매장량 분석을 한참 진행 중인데 의뢰 분석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리튬의 일부를 추출해서 검사했더니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북 울진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바야흐로 내연기관 자동차의 시대가 저물고 전기차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아니 이미 세계 자동차 시장은 전기차로 재빨리 재편된 상황입니다. 2019년 고작 200만 대에 불과하던 전기차는 2020년 300만 대, 2021년 570만 대로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더니 2022년에 세계 각국에서 판매된 전기차는 802만 대로 전년 대비 71% 상승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판매된 자동차 10대 중 1대가 전기자동차였던 셈이죠. 그리고 이 추세는 더 급격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미 유럽 등에서는 2035년부터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보급을 금지시켰기 때문입니다. 내연기관차의 핵심이 엔진이었다면 전기차의 핵심은 재충전이 가능한 배터리, 즉 2차 전지인데요. 휘발유나 경유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미리 충전된 배터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배터리의 성능은 곧 전기차의 성능을 의미하며 배터리의 핵심이 바로 리튬입니다. 리튬은 전기차 시대의 필수 광물로 전 세계에 아주 미량으로 분포되어 있는데 광석과 염수 소금물 상태로 존재합니다. 광석 리튬은 호주나 캐나다, 브라질, 중국 등에 대부분 매장되었고 염수 상태의 리튬은 중남미 국가인 아르헨티나, 칠레, 볼리비아 등에 대부분 매장되어 있는데요. 스마트폰, 노트북, 전기차 등등 배터리를 필요로 하는 모든 전자기기는 배터리가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리튬 없이는 배터리를 만들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리튬을 두고 하얀 석유, 하얀 황금 등으로 부르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리튬을 가진 국가는 소위 리튬 트라이앵글이라 불리는 중남미 국가들로 전 세계 추정 매장량의 56%가 집중적으로 매장됐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 USGS에 따르면 볼리비아가 23.6%, 아르헨티나가 21.3%, 칠레가 11%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죠. 그래서 다음 시대 기업의 먹거리로 리튬을 선택한 포스코가 아르헨티나에서 거대한 소금 호수인 오프레 무에르토 홈벌 뮤얼토를 사게 된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아래에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잠시 언급했듯 리튬은 소금물 상태와 광석으로 매장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최근 한국에서 광석 상태의 리튬이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1960년대 태백산 부근에서 지하자원 조사를 실시한 이후 6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내에서 지하자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리튬 매장 여부는 단 한 번도 조사된 적이 없죠. 그래서 자원빈국이라는 용어가 쓰이기 시작했는데 이제 드론, 등을 포함한 탐사 기술이 발달한 만큼 대대적인 광물 탐사를 시작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지난 2019년 연말부터 휴광 및 폐광 등에서 리튬을 찾기 위한 탐사를 시작했는데 2022년 한 해 동안 국내 광산 33개를 대상으로 리튬 매장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그 중 6곳에서 리튬 광석을 찾았는데
정확한 매장량은 추후 심층 탐사가 필요하지만 드론을 띄워 심층 탐사한 경북 울진에서는 의미 있는 성과가 나왔죠. 리튬 강화대를 확인한 즉시 지지련은 울진 보암광산에 드론을 띄워 탐사를 시작했는데 주변에서 리튬 규산염의 일종인 리튬 레피돌라이트 음모를 발견했습니다. 이를 일부 채굴해 확인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세계 최고 리튬 광산으로 유명한 호주의 그린 부시보다 품위가 2배 가까이 높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죠. 다만 이 보암광산 주위에 금강송 보호구역이 있어 직접 채굴에 기반한 매장량 분석이 쉽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문화재청과 부딪힐 수밖에 없으니까요.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채굴 없는 물리 탐사로도 매장량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지련은 의뢰 안에 매장량 분석 결과를 발표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습니다. 만약 매장량 분석이 끝나면 이를 바탕으로 생산성을 측정해 채굴 여부가 결정될 텐데 기대했던 것보다 매장량이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채굴하게 되더라도 한국은 이를 활용해 수산화리튬과 탄산리튬 등 2차 가공 산물로 만드는 기술을 확보한 상태인데다 채굴과 동시에 성실한 기술 개발이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리튬 강국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니까요. 2025년이면 반도체 산업마저 뛰어넘는다는 배터리 산업은 현재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리튬이 없어 전량 수입에 의존해 왔었습니다. 특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수급 불안정성이 늘 제기됐지만 만약 한국에서 리튬을 직접 생산하는 그날이 온다면 이런 불안정함도 사라지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위에서 잠시 언급했듯 포스코는 기업의 미래를 리튬에 올인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8년 고농도 리튬 약 220만 톤이 매장된 것으로 알려진 아르헨티나의 소금호수 옴브레 무에르토 광권을 인수한 겁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이 소금호수에서 더 놀라운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포스코는 소금호수의 광권을 사들인 즉시 리튬 매장량 검증을 실시했는데 이는 전 세계 업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염수 리튬 전문 컨설팅 기업인 미국의 몽고메리 먼트거머리 앤드 애소시에이츠가 국제공인 규정에 따라 수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소금호수에는 인수 당시 추산한 220만 톤을 훨씬 넘어서는 1350만 톤 탄산리튬 기준임이 확인됐죠. 채굴 가능성과 수율을 고려하면 포스코가 최소 280만 톤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단순히 계산해도 30년 동안 리튬을 생산할 수 있는 양이며 누적 영업이익만 수십조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지난 2022년 3월 포스코는 아르헨티나에 연간 2만 5천 톤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춘 염수 리튬 공장 1단계를 착공했고 지난 10월 2단계 사업 투자도 결정되면서 2024년까지 5만 톤까지 생산 규모를 늘리기로 했는데요. 이로써 포스코는 염수리튬과 광산 채굴, 폐배터리 재활용까지 합쳐 2030년까지 리튬 생산 능력을 연간 30만 톤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목표도 불가능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350만 톤의 리튬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전기차 배터리는 몇 대나 될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3억 7천만 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전 세계에서 판매된 전기차가 800만 대니까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닌 소금호수인지 감이 오실 겁니다. 그런데 놀라움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소금호수의 리튬 농도란 소금물 1리터에 얼마나 많은 리튬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데 이는 수치가 높을수록 좋습니다.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는 1리터당 921m의 리튬을 함유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르헨티나 소금호수 중 최고 수준이며 마그네슘 등의 불순물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세계 최고 생산성을 지닌 것으로 평가됩니다. 더구나 최근 몇 년 사이 리튬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데 실제로 2020년 7월 1톤당 560만 원이던 중국산 탄산리튬 현물 가격은 2022년 2월에는 8,400만 원으로 올랐고 연말에는 약 1억 1,100만 원까지 급등했습니다. 1톤당 약 1,300만 원일 때 포스코가 약 35조 원의 미래 가치를 지냈다고 보도했었는데 그 10배 가까이 뛰었으니 이제는 350조 원의 미래 가치를 지냈다고 보도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2023년 울진에서 매장량 평가가 끝나면 이제 채굴 여부가 결정될 겁니다. 한국에 진파 석유가 없다면 하얀 석유라도 세계 경제학자들의 골머리를 앓게 만든 베네수엘라, 골칫덩이로 전락한 베네수엘라를 통해 한국이 큰 이득을 보았다고 하는데요. 베네수엘라에 위치한 석유 산지를 한국이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베네수엘라가 처한 현실을 알게 된 한국이 재빠르게 움직인 덕분에 가능한 일이라고 하죠.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이
또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원 빈국으로 항상 석유를 비롯해 많은 자원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해야 하는 한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산지를 손에 얻을 수 있게 되었죠. 베네수엘라가 한국에게 약속한 석유 산지는 바로 베네수엘라 중심을 가로지르는 오리노코 강 유역, 남미 최대 석유 매장지라고 알려진 오리노코 벨트가 그 장소인데요. 약 5만 제곱킬로미터에 해당하는 이곳은 남한 영토 절반쯤 해당하는 장소입니다. 석유는 물론이고 각종 자원을 통제 중인 베네수엘라는 한국만을 위해 이 장소 개발을 허락하겠다고 한 것이죠. 석유 시출을 위한 인력은 물론이고 개발 시기를 조율 마두로 대통령은 한국을 향해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다른 국가를 제쳐두고 한국에게 땅을 공개한 것은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한국이 베네수엘라가 지급하지 못한 유엔 분담금을 대신 납부해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최근 베네수엘라는 수백억 원에 달하는 분담금을 내지 못해 투표권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전 세계 국가가 참여하는 유엔 조직은 공짜로 운영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필요한데요. 유엔 헌장에 따라 각 나라가 유엔에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모든 국가가 균등하게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나라의 참여도와 경제 수준을 고려해 분담금이 주어지는데요. 이는 가난한 아프리카 국가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는 분담금을 낼 돈이 없어서 제대로 돈을 납부하지 못해 투표권이 박탈되는 수모를 겪은 것입니다. 무려 2년간 분담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이 드러난 것인데요. 국제안보와 인권 등 주요 사항에 대해 참여할 권한이 없어지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축소되는 것은 당연한 일. 베네수엘라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자 어떻게 해서든 돈을 마련하고자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초인플레이션을 넘어 비상식적인 물가로 인해 제대로 경제 정책을 수립할 수 없는 베네수엘라에게 선뜻 돈을 대신 내주겠다는 국가가 없었죠. 그런데 한국이 베네수엘라에게 선뜻 손을 내민 것입니다. 사실 위험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번 판단은 한국에게 있어 모험이었지만 동시에 신의 한 수가 되었는데요. 바로 베네수엘라가 석유 산지를 한국에게 약속하면서 현재 석유 대란으로 인해 곤란을 겪을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한국 실측을 위해 구체적인 일정까지 잡는 등 오리노코 일부 지대 탐사를 한국에게 허락하며 서두르는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어째서 베네수엘라는 분담금을 2년 동안 내지 못했던 것일까요? 아무리 돈이 없다고 해도 한 국가가 분담금을 못 내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 이 질문의 답을 알기 위해선 베네수엘라 역사를 봐야 합니다. 베네수엘라가 망가지기 시작한 것은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 재임 시기부터입니다. 이때부터 내리막길이 시작되죠.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 자리에 올랐을 때 많은 시민들은 그의 집권을 환영했습니다. 서구 열강의 입김이 닿지 않는 베네수엘라의 진정한 대통령이 자리에 올랐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차베스 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시민들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타고난 정치가인 그는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베네수엘라 입장에서 다소 무모한 정책을 추진했는데요. 바로 무상 시리즈로 대표되는 복지 정책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시민이라면 무상의료는 물론이고 무상주택, 무상교육 등 돈을 주지 않아도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데 들어간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돈의 출처는 베네수엘라의 지하였습니다. 막대한 양이 묻혀있는 석유와 천연가스, 게다가 황금과 리튬 등 귀중한 금속이 묻혀있는 남미 천혜의 땅이 이를 가능하게 했죠. 차베스 전 대통령은 권력에 대한 욕심이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신이 속한 당이 우승하길 바랬고 이를 위해 무슨 짓을 저질러도 상관없다는 생각이었죠. 당연히 많은 시민들은 아낌없는 복지를 제공한 차베스의 강한 지지를 보내며 그가 속한 당을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한계는 금방 찾아왔죠. 천연 자원으로 운영하던 복지 정책 비용이 더는 베네수엘라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은 겁니다. 게다가 외부 요인까지 겹쳐 베네수엘라는 파국으로 치달았죠. 베네수엘라 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석유 자원 가격은 석유 증산 조치와 기술 개발에 의해 급락했습니다. 미국이 셰일 가스 개발에 성공하고 시장에 석유가 많이 공급되었기 때문이죠. 중동 국가들 역시 때마침 증산에 성공한 탓에 가격이 급락한 것입니다. 한편 유럽에서는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 각광을 받고 있었고 석유 자원을 찾지 않았던 것도 문제였죠. 시장의 외면을 받기 시작하며 석유 가격 하락은 베네수엘라 경제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정도로 흔들어 놓았습니다. 차베스 전 대통령의 뒤를 이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이런 위기의 순간에 대통령 자리에 올라 직면한 위기를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갔고 급한 대로 다른 국가의 차관을 빌렸지만 이를 갚을 수단도 변변치 않은 상황. 점점 떨어지는 인기에 당황한 마두로 대통령 역시 시민들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 재정 지출을 줄이기보다 과거 차베스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지출을 늘리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고 베네수엘라 경제는 현대 경제학 이론이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막장으로 치달았습니다. 한 해 약 8만 % 물가 상승이라는 믿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일이 벌어졌을 정도죠. 그 이후 2022년까지 베네수엘라 화폐 가치는 회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석유가 넘쳐 흘러 돈을 받지 않았던 베네수엘라는 오히려 미국으로부터 석유를 수입해야 할 정도로 자원까지 바닥난 상태가 되었죠. 차관을 빌려 빚을 갚는 데 썼던 것도 부메랑으로 돌아와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죠. 당연히 유엔 분담금 지불은 요원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 상황에서 한국이 선뜻 손을 내민 것입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한국에게 보답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한화로 473억 원을 한국이 지불한 대신 몇 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석유 개발권을 얻게 되었죠. 여기서 드는 궁금증이 있는데요. 어떻게 한국은 분담금을 베네수엘라 대신 납부할 생각을 하게 된 것일까요? 한국이 이러한 시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천연가스와 석유를 수입하던 유럽 국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고 한국이 석유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게 된 것인데요. 세계 석유 생산량의 약 10%에 해당하는 양을 러시아가 공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수출 제재가 걸리고 러시아 석유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자 미국을 비롯해 많은 국가들이 증산할 수 있는 다른 곳을 찾아야 했죠. 미국이 가장 먼저 접촉한 곳이 베네수엘라였습니다. 미 백악관과 국무부 관계자들은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베네수엘라 관료들과 회동을 가지고 긴급 증산을 논의했는데요. 러시아산 원유를 대체할 국가로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점 찍은 것입니다. 한국이 베네수엘라의 가치를 눈치챈 것은 이 시점 이후였죠. 마침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어려움을 한국이 해결해준다면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고 빠르게 움직인 것입니다. 그 결과는 대박이었습니다. K-팝을 비롯해 한류가 남미 전역에서 유행하면서 한국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가 높아졌던 것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한국이 이란에게 유엔 분담금을 대신 내어준 일 역시 베네수엘라 대금 지불을 할 수 있게 된 주요한 원인이었습니다. 최근 한국은 한국은행에 묶여있는 이란 정부의 자금을 이용 이란의 유엔 분담금을 대신 내주는 희한한 일을 겪었습니다. 때마침 비슷한 처지에 있는 베네수엘라를 보며 비슷한 생각을 떠올렸고 한국은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국민들의 마음을 살 수 있었죠. 천정부지로 석유 자원 가격이 오르는 상황 속에 한국은 오히려 이득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현명한 결정과 빠른 판단에 박수를 보내며 석유로 인해 고통을 겪었던 한국이 이번 기회를 바탕으로 반대로 석유를 수출할 수 있는 국가로 거듭나길 기원해 보겠습니다.